모든 사업에서 로우 리스크는 로우 리턴이잖아요. RW를 급격히 줄인 게 수익성에 어떤 영향은 없습니까? 이제 돈을 덜 빌려주면 사고 가능성은 낮지만 그만큼 이자를 못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CET1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수익성은 일부 희생됐습니다. ROE는 2024년 9.6%에서 2025년 9.31%, 올해 상반기에는 8% 후반 수준으로 내려왔거든요. 자본은 늘어나는데 수익이 그만큼 못 따라주니 당연한 거죠. 회계는 기업의 언어라고 하죠. 재무제표의 숫자로 현상을 들여다봅니다. The Best View. 오늘은 최근 몇 년간 자본 체질이 크게 달라진 우리금융그룹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금융은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가장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특히 핵심 체력인 보통주 자본이 약점으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임종용 회장 2기가 시작된 올해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졌는데요. CET1 비율이 13% 중반까지 올라오면서 이제는 자본을 지키는 단계에서 다시 쓰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오늘은 우리금융이 어떻게 자본 체질을 바꿨고 그 자본을 다시 성장에 활용하면서 어떤 숙제를 안게 됐는지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SR본부 원충이 금융부 노윤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미래에셋증권의 모바일 투자 플랫폼 M스톡과 함께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제공하는 MTS 앱인데요. 자세한 내용과 설치 방법은 미래에셋증권 M스톡을 검색하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숫자부터 보죠. 우리금융의 보통주 자본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2023년 말 26조 3천억 원 정도였는데요. 올해 6월 말에는 33조 6천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2년 반 만에 7조 원 넘게 약 27% 증가한 겁니다. 상당히 빠른데요. 우리금융은 왜 이렇게 보통주 자본을 늘리는 데 집중했던 거죠? 다른 금융지주보다 전체 자본에서 CET1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기 때문인데요. 2023년 기준 하나금융은 84.5%, 신한금융은 82.3%, KB금융은 82.2%였는데 우리금융은 75.8%였습니다. 4대 금융 가운데 유일하게 70%였죠. 그러면 나머지 24% 정도가 약간 질 낮은 자본, 그러니까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같은 조달성 자본이었던 거죠? 네, 조달성 자본도 회계상으로는 자기 자본으로 잡히기는 하는데요. CET1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CET1은 보통주와 이익잉여금처럼 가장 먼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핵심 자본이거든요. 신종자본증권하고 후순위채는 약간 5년짜리 임시자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영구채는 만기가 30년이지만 5년쯤이면 이제 조기 상환 옵션을 하는 게 기본이고 후순위채도 1년에 20%씩 차감되고요. 네, 그렇죠. 우리금융은 자기 돈보다 외부에서 조달해서 채워놓은 자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거죠. 겉으로는 자본이 충분해 보여도 속으로는 알짜 자본이 상대적으로 좀 얕았던 거네요. 왜 우리금융이 이런 구조였던 겁니까? 우리은행의 역사는 상당히 길지만요. 지금의 우리금융지주는 민영화 작업을 거쳐서 2019년에 다시 출범했습니다. 다른 금융지주보다 이익잉여금을 축적해온 기간이 짧았고 동시에 비은행 계열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M&A에도 자본을 써야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CET1을 쌓아야 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비은행 확대에 돈이 들어가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단순히 자본을 늘린 게 아니라 이제 자본의 질 자체를 바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체 자본에서 CET1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75.8%에서 올해 6월 82.9%까지 올라왔습니다. 반대로 기타 보완자본 규모는 줄었고요. 임종용 회장 1기인 최근 2, 3년은 자본의 양보다 질을 바꾼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금융의 CET1 비율이 이제 2023년에 11.99%에서 올해 상반기 13.74%로 175bp 올랐거든요. 다른 금융지주들이 16에서 30bp 올랐는데 이에 비하면 개선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우리금융이 돈을 압도적으로 많이 번 건 아니잖아요. 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1분기에는 다른 금융지주가 1조 원 넘는 순이익을 올리는 사이 우리금융은 6천억 원 조금 넘게 돈을 벌었으니까요. 2분기에는 1조 원을 기록하긴 했지만 반기 기준으로는 타 금융지주와 여전히 격차는 있습니다. CET1 비율은 보통주 자본을 위험가중자산 RWA로 나눈 값입니다. 보통주 자본을 늘리거나 RWA를 줄이거나 하면 비율은 올라가는데요. 우리금융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동시에 했습니다. 이익을 쌓아서 CET1을 올리는 동시에 RWA를 강하게 관리했습니다. 다이어트랑 비슷하네요. 이제 먹는 걸 줄이거나 운동량을 늘리거나. 근데 숫자로 보면 이거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그룹 RWA는 2023년 말 219조 7,920억 원에서 2024년 말 235조 1,00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에는 234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의 RWA가 2024년 말 192조 원에서 2025년 말 186조 1,000억 원으로 약 5조 9천억 원 가까이 감소했고요. RWA를 줄였다는 게 결국 대출을 줄였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모든 대출이 똑같이 RWA를 늘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게 빌려준 돈과 또 위험한 기업에게 빌려준 돈은 필요한 자본이 다른 건데요. 같은 300억 원을 빌려줘도 어떤 기업에게 어떤 조건으로 대출하느냐에 따라서 RWA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금융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대출을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적은 RWA를 사용하면서 높은 수익을 내는 대출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은 기업금융명가로 유명하잖아요. 기업 여신도 영향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2024년 약 188조 6천억 원이던 기업 여신이요. 2025년에는 183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약 5조 원 이상 감소했거든요. STX건 부실 여신 등을 또 다수 털어내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로우 리스크는 로우 리턴이잖아요. RWA를 급격히 줄인 게 수익성에 영향은 없었습니까? 돈을 덜 빌려주면 사고 가능성도 낮아지지만 이자도 그만큼 덜 받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CET1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수익성은 일부 희생됐습니다. ROE는 2024년 9.6%에서 2025년 9.31%, 올해 상반기에는 8% 후반 수준으로 내려왔거든요. 자본은 늘어나는데 수익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니 당연한 거죠. 안정성은 좋아졌지만 자본 효율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 금융 입장에서는 표정 관리가 좀 애매했겠어요. 감독 당국 만나면 자본 비율 좋아졌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만 주주들 앞에서는 살짝 눈치를 봐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금융사의 자본 관리가 이래서 어렵습니다. CET1을 너무 높이면 자본이 놀리게 되고 반대로 RWA를 너무 공격적으로 늘리면 자본 비율과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요. 임종용 회장 2기가 시작되는 올해 이제 변곡점으로 보이는데요. 상반기 보니까 CET 비율이 13.74%까지 올라왔는데 이 정도면 적정선에 들어온 거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이제 우리금융도 예전처럼 RWA를 계속 줄여야 할 단계는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KB금융과 같은 경쟁사는 CET1 13% 이상을 목표 수준으로 두고 있고요. 이를 초과하는 자본을 주주 환원과 성장에 활용하는 정책을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4대 금융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낮습니다. 24조 원대인데요. 하나금융이 36조 원대, 신한과 KB가 50조 원대임을 감안하면 밸류업에도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높아진 CET1 비율을 토대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CET1 상승에는 유형자산 재평가나 내부 신용평가 모형 이런 것도 효과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1분기 유형자산 재평가가 CET1 비율을 약 60bp나 끌어올렸고 2분기에는 내부 신용평가 모형 변경 효과도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런 요인과는 별개로 자본 자체가 많이 늘었고 이제 RWA를 다시 확대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룹 RWA가 2025년 말 234조 5천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244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년 만에 9조 7천억 원 늘은 건데요. 우리은행 기업 여신도 2025년 말 183조 4천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192조 5천억 원으로 약 9조 원 증가했고요. 작년에는 5조 줄였다가 올해 상반기에만 9조 늘렸다. 열심히 빼더니 다시 찌우고 있는데 무슨 요요 같은데요. 네, 작년까지는 자본 비율 방어 기제가 강했습니다. 그게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쌓아놓은 자본을 다시 영업에 쓰기 시작한다고 봐야죠. 33조 원이 넘는 보통주 자본을 계속 쌓아만 두면 ROE를 끌어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좋은 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만들어야 합니다. 금융업의 영원한 친구죠. 이제 연체 부실채권. 대출을 늘리기 시작하면 결국 건전성 문제도 따라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은행의 기업금융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보면
2024년 약 0.31%, 2025년 0.43%,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0.53%까지 올랐습니다. 고정이하 여신 규모도 2025년 말 약 7,800억 원에서 올해 6월에는 1조 원 수준까지 증가했고요. 대출을 다시 늘리기 시작했는데 기존 부실도 아직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닌 거네요. 대손 비용은 어떤가요? 네, 2026년 상반기 우리금융의 신용 손실 관련 비용은 약 9,660억 원 수준입니다. 전년 동기인 9,430억 원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2%대에 그칩니다. 부실 지표가 올라오고는 있지만 아직 충당금이 손익을 크게 흔들 단계는 아니라는 거군요. 네, 건전성이 좋아졌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통제하고 있다. 이 정도가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 기업 대출을 약 9조 원이나 늘린 만큼 이제부터는 증가 속도보다 대출의 질을 봐야 합니다. 이 대출들이 향후 정상적으로 이자를 내고 또 원금도 상환하면 같은 자본으로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낸 좋은 RWA가 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부실이 늘면 충당금이 증가하고 CET1까지 다시 압박받을 수 있죠. 결국 앞으로 관건은 기업 대출을 얼마나 늘리냐가 아니고 이제 자본 효율적인 기업 금융 확대를 얼마나 하느냐, 이게 관건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1조 원을 빌려주더라도 얼마의 RWA를 사용하고 또 얼마의 이익을 만들어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대출의 증가의 성과를 평가할 단계라기보다는 늘어난 대출의 품질을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최근 금융사들이 RORWA, 위험가중자산 이익률을 중요시하는 거죠. 감소한 RWA만큼 얼마나 이익을 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말입니다. 우리금융은 지난 2년 동안 자본을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그 자본을 다시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기업금융을 얼마나 많이 늘리느냐가 아니라 같은 자본으로 얼마나 좋은 자산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부실을 얼마나 억제하느냐입니다. 자본이 부족한 금융지주라는 숙제는 상당 부분 풀었는데 이제는 그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느냐, 이게 지난 3월 연임에 성공한 임종용 회장 2기의 새로운 시험대인 거죠. 오늘 더베스비유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노현주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